예, 안녕하세요. 깊은 홍달입니다. 중국 역사문화교실 중국을 읽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녹화를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끊었다, 고쳤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설명하듯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뭐 한자로 쓰면 되게 간단합니다. 가운데 중자에 나라 국.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세계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에서 중국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나 뭐 지도를 보아서 알겠지만 이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지도 어디에도 중국이 중앙에 있는 지도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한편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곧 모든 나라가 중앙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혹은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여기에 가운데라고 하는 물리적 위치만을 생각하는데요. 그 물리적 위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에는 중심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 바이두라고 하는 중국 사이트에서 중심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좀 낯설죠? 아마 네이버 같은데 중심을 치면 이런 사진이 뜨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들 사진이 뜨는데 대체 왜 이럴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심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됩니다. 중심을 영어로 번역하면 센터. 우리가 흔히 무슨 센터라 불리는 건물들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는 물리적인 값, 뭐 무게 중심이라든가 혹은 뭐 삼각형의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공간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즉 중국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중국과 사이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입니다. 맹자를 보면 이 표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 즉 문명 세계가 있다면 사이, 그 변방에 있는 야만의 세계도 있는 것이죠. 사이, 이 네 오랑캐는 이렇습니다. 동이, 서융, 북적, 남만. 각각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동이는 동쪽에 활을 잘 쏘는 사람들, 서융은 서쪽에 창을 잘 쓰는 사람들, 못합니다. 북적은 북쪽에 이리가 많은 지역, 남만은 남쪽에 벌레가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북적이나 남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이곳은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문화 수준도 높지 않겠죠. 그러나 동이나 서융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무시만 했던 건 또 아닙니다.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쓰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왜? 힘이 세니까. 따라서 사이라고 하는 말에는 오랑캐, 쟤는 야만이야. 우리처럼 훌륭한 문화 수준이 없어 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이 두려움이 그냥 허투루 품었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제국의 영토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바로 몽골 제국이죠. 이 제국은 저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 유럽의 동부까지 영토를 가졌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크게 집어삼키죠. 바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황제가 몽고족이었어요.
한편 저 뒤에 청나라, 청나라는 황제가 만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라고 하는 말에는 문화 중심이란 뜻도 있지만 이곳저곳 다른 민족이 들어와 뒤섞여 만들어진 문화라는 뜻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우월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우월함은 단순히 순수하고 단일하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흡수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뜻도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수민족에게 지배당했던 역사를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랑캐들에게 지배당했던 역사조차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할 때 중국을 하나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미조구치 유조라고 하는 일본 학자의 말을 빌려보고 싶은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라 함은 현대의 주권국가, 즉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그 영역이 늘거나 줄고 민족이 뒤얽히며 여러 문화가 뒤섞이고 교역하면서 현대에 이른 그 변화와 흐름 속에서 한자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스스로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온 세계를 가리킨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중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중국 하면 지금 있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만 여러 민족이 뒤섞였고 여러 문화가 뒤섞인 그 변화의 세계를 중국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볼 때도 이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어떻게 섞였는지, 그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뒤섞였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전통을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은 스스로 이 전통과의 단절을 주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개국의 동영상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중국의 성립을 알리는 연설입니다. 1949년 10월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가면 이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색깔의 바탕에 쓰여진 글씨는 중국의 어떤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주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 간단히만 말하면 마오의 중국은 1949년 일어난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통해서 성립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신중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전의 중국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이 이전의 중국, 즉 전통과의 단절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공자상이 불태워졌고요. 공자를 상징하는 다양한 현판들도 불태워졌습니다. 왼쪽에는 갖가지 욕이 붙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현판입니다.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만세사표라고 하는 공자의 별명이 붙어 있는 현판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마오의 중국은 이전에 있던 문화 전통과 우리는 선을 긋겠다.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성립된 국가였던 거죠.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이 이뤘습니다. 이 장면은 올림픽 당시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공자의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삼인행 필류아사언 논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걸 올림픽 퍼레이드에서 외치고 있어요. 택기선자 이 종지, 기불선자 이 계지. 역시 논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를 외우고 있어요. 한때 짓밟혔던 공자가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이는 중국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 열연한 공자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진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후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한때 중국 천안문 광장에 세워졌었는데요. 논란 끝에 치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천안문 광장은 앞에서 보았듯 중국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여기 공자의 상이 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중국이 이전의 전통과 우리는 달라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전통으로부터 떼어내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공자 학원, 중국이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기관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림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공자 학원에 뭘까요? 공자 학원을 여는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중국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면서 끊어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통은 결코 중국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던 과거지요. 교육 현장에서도 이 고전, 논어와 같은 책들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중국에서 옛날 옷을 입고 옛날 글을 읽는 그러한 흐름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어나 삼자경, 기타 다양한 옛 글들을 읽는 흐름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중국에서 서점을 가보시는 걸 권하는데요. 옛 고전들을 여러 권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학자 로더릭 맥파코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지금 미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중국은 유교를 복원하고 전통을 살리는 등 과거로 회귀하는 방법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성립을 알렸지만 이제는 과거를 통해서 자기 미래를 그려보고 있는 거죠.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배경이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크게 성장한 바람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쫓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를 쫓아가면 되었던 거죠. 그러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자기들이 세계 가장 맨 선두에 선 나라가 되었을 때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중국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현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과거, 역사를 함께 보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중국은 전통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위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로 다양한 많은 기능이 가능한데요. 그 가운데 위챗페이, 즉 지불도 가능해요. QR코드로 된 코드를 찍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가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중국은 어디서나 언제나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라고 하는 것은요. 식당, 가게, 백화점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등등은 물론이거니와 길거리 음식에서도 그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거지들은 이 QR코드를 들고 다니면서 위챗페이로 구걸을 하고 있다고요. 중국은 이미 이 스마트폰을 통해 화폐가 없는 나라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활용한 편리성들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인데요. 중국의 어느 식당에 가보면 테이블 구석에 QR코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위챗과 같은 어플을 통해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식당에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메뉴가 어떤 가격인지를 보여주는 메뉴판입니다. 이 어플을 통해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메뉴를 주문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결제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있는 줄 모르고요. 어느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불렀다가 핀잔을 먹었습니다. 왜 불편하게 사람을 부르냐며. 이걸 찍어서 주문하면 될 텐데. 중국은 이미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 대신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혹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도 상당히 간편해서요. 언제 어디서나 중국의 음식들을 배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도시에 한정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직접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변화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나온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중국의 유통혁신 실험. 헐떡이는 새우도 30분 만에 집으로. 네. 어, 엄청나게 이제 편하다는 거죠. 한편 이런 편리성은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에서 보입니다. 중국 대도시에 가면 어디나 볼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으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양한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용을 종료하면 자전거에 있는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렴한 비용에. 한편 이것은 QR코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저도 이걸 사용해 봤는데요. 상당히 편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신청을 하면 기계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보조 배터리가.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고 돌아다니면 되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어플을 사용하면 이 반납을 할 수 있는 곳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상당히 편해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자전거 비슷한 것이 있고 앞에 있었던 것들은 좀 비슷한 게 있지만 요건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보조 배터리를 사서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렴한 비용에 언제 어디서나 보조 배터리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중국은 생각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기술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을 왜 공부해야 할까? 저는 이 변화, 전통, 그리고 중국이라는 키워드 가운데 중국을 새롭게 읽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발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로 잡았을 때 약 2030년 정도가 되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을 거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물론 이게 2030년에 꼭 이렇게 되려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중국의 변화 속도가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발빠르다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끄는 주제입니다.
한편 이것은 가디언즈에 나왔던 도표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입니다. 일일이 수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국은 미국과 비교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2죠. 따라서 중국에 배워야 되는 이유는 중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는 지금 너도 나도 중국을 배우기 위해 열심입니다. 중국의 변화 속도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큰 나라를 쫓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청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한 나라라는 점이죠. 이 큰 나라가, 이 거대한 나라가, 이 다양한 변화를 이루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웃이 힘이 세고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세계가 주목한다면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만큼 더 자세히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변화되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도 중국을 좀 깊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좀 해결되고 대륙에 있는 철도 노선이 이어지면 중국은 지금보다 더 가까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그 미래에 앞서 중국을 좀 더 잘 읽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중국을 읽는 적절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 중국은 다양한 역사, 문화, 민족이 뒤섞여 있는 세계인 동시에 그리고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한편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웃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늘 지금 수천 년간의 역사가 그랬듯 이웃으로 삼아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을 읽을 때 좀 다양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만 보지 말고 전통을 통해 미래를 보면서 한편 우리의 미래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질문해 보면서 중국을 읽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저는 깊은홍달이라고 하고요.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독립연구자며 고전 길잡이기도 하고 여러 권의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여행을 기획하고 가이드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유가 된다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중국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